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의 제1과목, 바로 CS 개론입니다. 이 CS 개론에는요, 크게 두 가지 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이 바로 고객 만족이고요. 두 번째 장이 서비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CS 개론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바탕의 내용들이 베이직하게 많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장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도 절로 나눠가지고 그 절절마다 제가 잘 내용을 끊어가지고서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CS라고 하면은요, 혹여나 몇몇 분들이 커스터머 서비스가 아니느냐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니죠. 해당되는 S가 서비스가 아닌 무엇입니까? 바로 satisfaction이죠. 사전적인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커스터머, C는 커스터머, S는 satisfaction. 그래서 고객 만족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현재에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객 만족의 적극적인 활동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은 뭐 말을 하나 마나이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CS의 관리적인 어떤 개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CS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네, 그리고 또 CS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과목에서는 CS 개론이겠고요. 그리고 제가 1절로 CS 관리 개론이라고 해서 뭐 정의와 배경과 역사와 그다음에 뭐 대기 관리 전 그리고 시 그다음에 후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는 이번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S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요.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고객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우선 주어를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주어로는 고객 만족을 설명을 할 때 그 주어는 사실 대상자가 고객과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업이겠죠. 종업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그러느냐? 그거는 바로 제품 및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어는 바로 이제 고객과 그 다음에 기업의 대상에 해당되는 종업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제품 및 서비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만족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제품 사용 후에 고객이 느끼는 기쁨과 또는 실망감. 기쁨이 된다면 만족이 되겠죠. 실망감이라면 불만이 이루어지겠죠. 요는 또 다른 말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쁨 또는 실망감 같은 심리적인 반응. 이것이 주관성이라는 속성이라는 거죠.를 말한다. 뭐를 이용할 때요? 제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고객이 느껴지는 주관적인 그런 감정을 얘기합니다. 즉, 제품 사용 후에 고객이 느끼는 그거를 또다시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욕구와 기대의 충족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면 기대치가 있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성과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실제 결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대치가 더 커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고객 무엇이 될까요? 기대치가 훨씬 더 컸고 성과는 그거에 비해서 못했습니다. 고객 불만이 일어나겠죠.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치는 실제 성과에 비해서 훨씬 더 실제 성과가 더 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로소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객 만족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생일인데 그 남자친구여도 좋고요. 뭐 남편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자식이어도 좋습니다. 부모님이어도 좋고요. 그 상대방이 나는 나의 생일이니까 이 정도의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 생일인지도 기대조차도 안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생기겠지요. 예. 그런데 난 실질적으로 기대를 하지를 않았는데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서프라이즈하게 생일을 축하를 해준다라든지 기억을 해준다라지 한다면 그 인간관계에서 만족이 일어나겠죠? 이런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 기대라는 거는 사전기대라는 말하고 동일하지요.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성과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는 또 고객 체감 인지 가치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냐 결과냐 그 다음에 또 고객 체감 인지 가치 다 뭐예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예. 뒤에 가보면은요 여러 학자들이 이 고객 만족에 대한 정의를 주창하고 명명했습니다. 디파인을 해놨는데 그 해놓은 내용을 보면은요 문구 자체가 틀린 거지 맥락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방식이 틀린 것 뿐인 거지 맥락적인 거는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고 이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CS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의 동글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예. 소비자는 사용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품하고 저는 다 쓸게요.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 이유예요. 그걸 여기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각된 실제 성과, 이렇게 표현했네요. 실제 성과가 구매 전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만족이 되겠죠? 그런데 지각된 실제 성과가 기대 수준보다요 미치질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보다 못했으니까 당연히 불만족하죠. 아까 제가 이 옆에 칠판에다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이 되어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만족과 불만족의 경험을 소비자의 태도 및 행동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면 만족스럽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불만족스럽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만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나 아니면 제품을 제공한 데에다가 클레임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공이 아니라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만족했다고 하면은 주변 지인들한테 나 이거 사용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럽더라 라고 하면서 그 제품을 또 그 서비스를 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이 보여진다. 그 만족과 불만족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고객 만족에 대한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판매하는데 또 이윤을 창출하는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여지까지 이야기했던 이 고객 만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설명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이 고객 만족에 대한 정의를 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 CS의 정의를 한번 눈으로 익혀 두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시험 문제에서는 CS가 라는 정의가 하나로 맥락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보기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자 것도 한번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굿맨이 얘기합니다. 굿맨 뭐라고 CS 정의를 할까요? 고객 만족을 고객의 욕구와 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객이 원하는 욕구와 기대가 있죠. 제가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예. 그리고 그걸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그 결과라는 건 실질적인 성과를 얘기하죠. 요거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면서 아울러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 재구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초점을 뒀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욕구와 기대치와 그 다음에 그 실제 성과인 결과하고의 상관관계 이 말이 꼭 나오죠. 그러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객은 계속 그 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신뢰감이 이어져 나가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고객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국민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재구매, 재구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은요. 그런데 그 불만족이 있고 나서 이거를 기업 측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를 빨리 했다. 그런다면은요, 고객은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재구입이나 재구매율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신기할 것도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있어요. 크게 싸웠어요. 싸워가지고서는 내가 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서운했던 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상대방이 인지를 하고서는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더 끈끈해지는 경우, 이런 일 없나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왜 그 친구하고 싸우고 나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견고해진 적 없으세요? 아니, 싸우면 그냥 뭐 끝나나요? 그냥 헤어지나요? 예. 아니죠. 싸우고 나서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 관계가 더 굳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객이 뭔가 불만이 있었을 때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기대 이상의 그 처리 방법을 보여주게 된다면 고객은 더 신뢰감을 갖고 구매율이 높아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의 맥락을 본다면 아주 당연한 이치인 거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러가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쭉쭉 볼게요.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은 제품에 대한 기대 수준과, 아까 기대 수준 뭐라고 했었죠? 1번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각된 성과 수준. 네, 이거 2번이에요. 같은 표현 방법만 틀린 겁니다. 예,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상호작용이라고만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이유재 교수님, 이 서비스나 고객 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신 교수님이죠. 이유재 교수님이 얘기한 거 볼게요. 첫 번째, 고객 만족은 소비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물 또는 아니면 소비 경험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기대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뭘로 유사하게 표현을 했느냐? 소비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소비 경험에서 얻어져 있는 그 결과물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고객 만족은 결과, 과정, 중심적 정의 이외에도 인지나 감정적인 측면, 요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바로 어떤 속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고객 만족은 그러니까 뭐 기쁨이나 실망감, 기쁘면은 만족이고 실망감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불만족이 되죠. 요는 인지나 감정적인 측면, 바로 주관적인 속성이 이런 과정 속에서 고객이 느껴지는 심리적인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명의 학자 거를 볼 거니까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코틀러는 이제 제품의 차원을 명료하게 내린 학자죠. 예, 코틀러가 주창한 고객 만족이란 사람들의 기대치 나왔죠. 제품에 대해서 자각이라고 되어 있나? 자각하고 있는 성능? 자각은 실질적인 가치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즐거움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망감이라고 표현됐어요. 요거 뭐라고 했어요? 주관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리버가 얘기한 고객 만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 만족은 소비자의 성취 반응에 대한 판단,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가 제공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이행하는 수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뒀었습니까? 욕구, 기대 충족 1번이죠. 그러한 판단이다. 그래서 불일치된 그 기대와 고객의 소비 경험 유사 표현을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 주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있죠. 발생하는 종합적인 심리 상태라고 정의했다. 앤더슨이 얘기했습니다. 고객 만족은
바로 기대와 바로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지각된 제품의 성과까지 칠게요. 성과에 일치될 수도 있고 불일치되는 이런 과정. 일치가 되면 만족, 불일치가 되면 불만족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하는 거.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 이 포괄적인 감정이 바로 주관성을, 속성을 이렇게 표현했죠. 포괄적인 감정을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고객 만족으로 설명을 했다. 하워드하고 셰스가 얘기한 고객 만족은 소비자가 치를 대가에 대해 적절하게 혹은 또 부적절히 보상되었다라는 느끼지는 고객의 심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7명인가요? 7명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CS의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CS의 정의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에 익히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익힌 내용의 어떤 표현 방법들, 그리고 내가 이 CS를 개념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CS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다음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거네요. 정리하고서는 바로 CS 영향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은요, 소비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물 또는 소비 경험에 대한 평가적인 과정으로 정의. 고객 만족은 결과, 과정 중심적인 정의 이외에도 인지적 감정으로 측정해서 정의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워드하고 셰스. 근데요, 이게 지금 학자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각 학자들이 언급한 맥락적인 CS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고객 만족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결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준과 실제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CS의 영향 들어가겠습니다. CS의 영향에서는요, 이 고객 만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보기 문제로도 종종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만 또 한번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족한 고객이 기업에게 주는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만족한 고객이에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만족스러웠어요. 다시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반복 구매.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는 기업 입장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객 입장이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반복 구매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매출액이 증대되겠죠? 그 다음에 만족한 고객은요, 또 충성 고객이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겠죠?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이 이제 확대될 거고요. 만족한 고객이 여러 사람들한테요, 뭐를 해요? 긍정적인 구정 광고를 해줘요. 그러면 이 입소문의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거나 이제 불만족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만족할 때보다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크잖아요. 그러면 평균 누구한테 누구한테가 아니라 평균 몇 명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뭐 인간관계에 따라서 조금 또 인맥 어떤 폭에 따라서 좀 틀릴까요? 평균 한 3명에서 4명 정도한테는 이 불만에 대한 경험,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가만히 있었지만 한번 불만의 경험을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라면 그것은 또 구전적인 아주 나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구전은 뭐 이제 긍정적인 구전도 있고 부정적인 구전도 있는데 하여튼 만족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구전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만족한 고객은요, 경쟁사의 유인에 덜 민감해요. 제가 지금 뭐 A통신사를 벌써 20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통신사에는 어떤 혜택이 없고 또 A통신사로 계속 이용했다가 다른 B통신사를 이용하면 나중에 핸드폰 구매할 때 더 저렴하다.
이런 얘기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20몇 년 동안에 사용을 해요. 왜냐? 저는 만족하니까 그 경쟁사의 어떠한 유인에도 민감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경쟁사로부터 이 고객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끔씩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내용 봤습니다. 반대로 볼게요. 불만족한 고객은 반대겠지요. 재구매 거부하겠죠. 고객 상실. 그리고 고객은 보상 요구하니까 그거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구전이 제가 긍정적인 구전이 있고 부정적인 구전이 있다고 했었죠. 부정적인 구전으로 인해서요. 아직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 있죠. 우리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객마저도 어떻게 돼요?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야 거기 아직 이용은 안 해봤지만 안 좋다는 사람 너무 많다던데? 그럼 여러분들 그거 구매해요?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고객 만족을 통한 서비스의 경영의 추구는 고정 고객의 확보와 그들의 구전을 통한 신규 고객의 유출. 이게 바로 지금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바라는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극대화, 이윤을 창출한다, 매출을 증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기업은 고객 만족의 활동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배운 거 별거 없어요.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만족한 그러니까 CS의 영향 이 두 가지 배웠는데요. 정의만 잘 익혀두세요. 보기 문제 한두 문제씩이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 만족한 고객과 관련된 거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한번 자기를 좀 리뷰한다라는 차원에서 체크해보고 또 내용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만족한 고객이 기업에 영향을 주는 측면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좀 쉬운 난이도로 따지자면 좀 쉬운 문제죠. 만족한 고객은 반복 구매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매출액 증대 오케이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그 다음에 만족한 고객은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업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 유지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만족한 고객은요, 여러 사람에게 어떤 구전 광고가 이루어진다고요? 긍정적인. 그러면 확실한 구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만족한 고객은 경쟁사가 유인을 하더라도 가질 않아요. 덜 민감하다는 거죠. 그 결과 경쟁사의 고객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 오케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겁니다. 답이 5번일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만족한 고객은 재구매를 거부한다고요? 만족한 고객가 왜 재구매를 거부합니까? 또다시 그걸 반복 구매하지요. 그래서 기업에 간접적인 자극을 주어 이윤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간접적인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금 꼬울 수 있다면 만족한 고객이 기업 입장에서의 영향을 주는 거를 찾아라.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영향을 받는 거가 아닌 이렇게 소비자에서 느껴지는 거 이렇게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CS 관리의 어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 만족의 흐름을 이해해 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교재에는요.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의 어떤 CS의 어떤 흐름이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업하기 전에요. 우선 그 내용을 먼저 읽고 선수로 읽고 제 강의 듣는 게 좋겠죠? 예. 그럼 제가 스토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CS라는 이 용어가 언제 처음 등장되었을까요? 또다시 또 질문을 해볼게요. 이 CS라는 고객 만족 경영 활동을 기업에서는 언제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을까요?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CS의 흐름과 그다음에 역사 배경을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CS라는 것이 처음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 CSI라는 용어가 먼저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그게 91년도 매일경제신문에서 CSI라는 그러니까 Customer Satisfaction Index라는 용어가 등장되었었죠. 이때만 해도 각 기업에서는요,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접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 경우에는 80년대 중후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객 만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었죠. 그리고 도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직접적인 회사라면 뭐 항공사라든지 예, 이런 데서는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90년도 초까지인 거죠. 그때의 분위기는 이랬어요. 고객 만족 중요하죠. 기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아서요. 고객 만족 중요하죠. 근데 꼭 그거 하지 않아도 지금 제품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다음 연도로 뭐,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원들도 고객 만족 교육 받으면 나쁠 거는 없지만 지금 인력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측에서 사용하는 인터뷰들의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도 초까지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있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CS라는 것의 경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활용을 했던 그 시기는 바로 IMF 때였어요. IMF라는 경제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었을 때 그 해가 97년, 8년 이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왜 CS가 부각이 되었냐면 이미 시장 상황이 수요자보다 공급자, 그러니까 즉 공급자라고 한다면 그 업종이나 업태의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IMF 경제 상황에서 돈이 묶여 있죠.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공급업자들이 하고의 차별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7년도, 98년도 요 시점대에서는 고객을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서 고객 만족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그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초이스를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고객 관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불만이 있다면 그거를 잘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우리의 평생 고객의 어떤 가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고객관계 관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은 그 전에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0년대 때에는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제품만 잘 만들면 땡! 이었어요. 예. 그리고 외부 고객 뭡니까? 여기서 잠깐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이 있는데요. 외부 고객은요, 최종 우리가 말하는 고객 있죠. 최종 소비자예요. 내부 고객은요,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면은 최종 소비자만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내부 고객이라고 해서 내부 고객은 그 종업원도 내부 고객이고요. 뭐 그러면 종업원만 내부 고객이냐, 뭐 주주, 뭐 경영층, 그리고 뭐 동료, 하다못해 뭐 상사, 그리고 이 동료와 상사의 뭐 가족까지 뭐예요? 내부 고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알면서 우리 접근 원리에 제시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요,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요, 제품만 잘 만들면 땡. 그리고 최종 소비자만 만족하면 땡. 이었어요. 그래서 판매만 잘 되면 됐던 거였었죠.
그랬는데 90년도 때에는요, 이제 제품과 이제 서비스의 만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외부 고객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부 고객의 만족이 훨씬 더 크다. 지금 다소 뭐 종업원이나 아니면 뭐 거래처 직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동료 상사가 좀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객 지향이라는 것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요, 이때부터는 이제 총체적인 어떤 품질 경영이라 해서 CRM, 고객관계 관리라는 이 모델이 도입되고 또 활용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외부 고객도 만족해야 되고요, 플러스 내부 고객도 만족도 동시에 중시한다라는 측면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뎁스 있게 지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10년도에 이후에는요, 이제 글로벌한 고객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그 지역적인 한계 극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끔씩 해외 직구 같은 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고객까지 있고, 또한 어떤 여기는 안 적혀져 있지만 업종이 옛날 같았으면 한 업종만을 했다면 지금은 한 업종 이외에도 복합적이고 멀티적이게 제품을 활용하고 그것이 소비의 경험에서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고객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또 멀티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서 사회적인 지향에 경영 전략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우리 이제 또 더 알고 가기 위해서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중요한 시점은 이 1980년은 간단해요. 근데 이 90년도부터가 본격적으로 사실 고객 만족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가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요렇게 구분될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요, 초반 때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제 고객 만족 경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도입.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이제 후반이 되면서부터요,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 여기서도 도입되면서부터 데이터베이스 있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시행합니다. 이걸 왜 시행을 하느냐면요. 고객의 정보를 수집을 해야지만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서는 고객을 세분화하거나 고객을 타겟팅해서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 만족 경영 도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도입도 함께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 왜 화장품을 구매를 하려고 할 때도 20대하고 40대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뭐 20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구매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예예요. 전 잘 모르니까. 뭐 커버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아니면 무슨 그 피부 트러블을 진정하는 걸 더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이런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제 케이스겠죠. 뭐 주름이라든지 뭐 미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소 뭐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기능이나 성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라는 이런 자료가 있다면 그거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겠죠. 마케팅 전략을 세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90년도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초반 후반 때에는요, 이때 이제 CRM이라는 거를 도입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이 총체적인 품질 관리를, 적용 및 활용하고 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2000년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도입의 시기가, 이 고객 만족 경영은 90년대 바로 초, 그리고 CRM의 도입은 90년대 후, 그리고 2000년대가 말하는 이 CRM은 적용 및 활용.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 도입 적용의 실태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보기 1번 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백화점, 호텔, 항공사는 직접적으로 고객 서비스가 필요한 그러한 접점군, 업종이죠. 이 사에서는 시설과 인적 서비스를 중시하는 업체에서 제품과 서비스형 상품 중심형의 판매 증진을 위해서 고객 만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조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보기 2번이요. 1990년대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고객만족 경영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했어요. 그걸 시작하면서 이제 CRM이라는 경영 기법이죠.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는데 보편화는 아니죠. 도입은 이 90년대라고 했었으니까 초하고 말하고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초에는 고객만족 경영기법을 도입했어요. 90년도에 후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CRM의 경영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나머지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90년대 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기법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죠. 90년대 도입됐다고 했습니다. 도입되면서부터 고정고객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체제, 네, 경이죠. 경영체제의 확립을 중시하기 시작을 했다. 맞습니다. 1990년대 말 사이버 고객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로서 인터넷 보급과 그 다음에 이용이 활성되었다. 90년도 후반, 그러니까 때가 김대중 정권 때였었죠. 그때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어떤 보급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터넷과 관련된 벤처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보급과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이버 고객의 만족도가 이슈화가 되고 있었었죠. 예, 맞습니다. 2000년대 고객 만족은 내외부 고객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이런 글로벌한 국내외 고객까지도 같이 고려를 했다. 예, 200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CS에 대한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 관리의 구조에는요, CS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기업 내 원재료, 정보, 사람 등과 같은 인풋을 제품과 서비스 등의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나 활동을 집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객 만족의 개념이 추가된 CS 프로세스란 고객에게 고객 만족 활동에 대한 성과 패턴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품이요. 기업에서 제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줘요? 종업원이 직원이 아니죠. 고객이죠. 고객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네. 전달을 하려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과정.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세스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CS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해머 교수는요, 이거를 CS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고객을 위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된 활동의 집합까지 할게요. 예, 집합이다. 이걸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서비스가 전달되어지는 절차나 메커니즘 또는 활동들의 흐름을 말한다. 이는 기업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전략과 계획이 수반되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각 단계를 조직화함으로써 고객 가치 극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CS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봤었을 때 이 표준화하고 맞춤화라는 성격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CS 프로세스를 이해할 때 사용하는 거죠. 표준화라는 거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 고객의 행동을 표집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측정함으로써 그 행동의 전체 집단을 미루어 이제 일반화하기가 좋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두 사람의 이상의 행동을 비교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이제 표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도, 그리고 어떤 누가 서비스를 실시하더라도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기초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 사람이 A라는 종업원이 있어요. B라는 종업원이 있어요. 똑같은 서비스 교육을 했어요. 고객 만족 교육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A 직원의 서비스의 역량에 따라서 A 직원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B 직원인 경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친절하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 측면에서 보고 또 고객 만족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봤었을 때 그거는 느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에 수행하는 그 행동을 표준화를 하는 거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제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가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12개 세팅하면 돼요. 거기에 초코파이 안에 마시멜로 양이 3g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 설정을 해놓고서는 똑같은 규격으로 표준화를 만들면 돼요. 제품은 쉽습니다. 근데 인적 서비스가 들어가는 서비스의 어떤 과정이 들어갔었을 때는요, 이게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굉장히 교육이나 교육 훈련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CS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이 과정의 이 모든 집합에서는요, 표준화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맞춤화요. 개별 고객 혹은 비슷한 고객군에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관계의 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인지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크게 보면 이래요. 이게 우리 시장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고객들이에요. 그런데 고객을 나누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겠죠. A, B, C, D, E. 각각 A 집단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들었던 걸로 얘기해 볼까요? 화장품 20대 군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개별적으로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2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40대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직군이다. 이럴 때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CS 프로세스를 푸는 것이 나은가? 이런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도 의미가 우리가 이 CS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건 이렇게 시험에 비중이 있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개념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 CS를 관리를 하기 전에 이 프로세스를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슈메너. 예, 슈메너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서비스 매트릭스라고 해서요. 서비스의 영역을요.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4가지로. 그래서 이 좌측과 가로축과 세로축의 기준을 뭘로 두었느냐? 노동 집약도, 또 다른 말로는 노동 집중도,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또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상호작용, 아니 개별화.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유사 표현들이에요. 접촉수. 이 2가지를 개념으로 두면서 그 서비스의 영역을 4가지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는 거를 1986년도에 슈메너가 주장을 했는데 요거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이거 잘 명확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부한 자와 자는 맞겠죠? 공부하지 않은 자는, 외우지 않은 자는 틀릴 문제죠. 보겠습니다. 한번 내용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 집중도라는 말이 있고요.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의 정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있었었죠? 예, 접촉도.
그러면 노동 집중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인적, 그러니까 종업원의 노동 있잖아요. 그 노동이 더 이렇게 손을 많이 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요.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거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인적 서비스가 많이 걸치게 된다. 그 말은 바로 노동 집중도가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설이나 장비 같은 사용도가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노동 집중도가 높은 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비스가. 그러면 반대로 그 노동 집중도가 낮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기계나 뭐 설비나 장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다라는 이 의미는요. 기계나 장비 있죠. 설비.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 높다는 거는 기계나 장비요. 사용이 적다.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접촉도나 뭐 상호작용은 얼마큼 접촉 빈도수가 많은가. 그게 적냐 낮냐인데 집중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서비스 공장으로 나누고요. 두 번째가 서비스 숍, 세 번째가 대량 서비스, 네 번째가 전문 서비스 이렇게 나눴어요. 휴메너가요. 서비스 공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공장이잖아요. 서비스 공장은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노동 집중도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할게요. 접촉 빈도. 우선 첫 번째 서비스 공장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호텔이나 리조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나 아니면 장비 사용이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는 뭐 스탠다드,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VIP룸, 스위트 뭐 이렇게 방의 규격이 시설이나 이 기계나 장비는 시설도 포함이잖아요. 그거를 보고선 선택을 해요.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그 종업원하고 고객하고의 상호작용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다가 예약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체크인만 하고서는 이용할 수 있죠. 또 예가 있어요. 어떤 거라면 뭐 무인텔 같은 경우. 무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기에 교재에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고객과의 이 상호작용은 아예 낮고 아예 없고,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노동 집중도가 낮다라는 것은 기계나 장비 사용이 많이 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이나 리조트나 아니면 그런 무인텔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다 규격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노래방 같은 경우도 해당이 돼요. 노래방. 특히 뭐 코인 노래방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직원들. 그래서 서비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 집중도도 낮고요. 이미 기계나 장비 같은 걸 사용률이 높은 그런 서비스군을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작용도 낮다. 예, 둘 다 낮은 거 뭐라고 한다고요? 서비스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비스 숍이에요. 서비스 숍은 보면은요, 노동 집중도가 낮고 고객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높아요. 왜 이게 높은가를 볼게요. 서비스 숍에 왜 이것만 높을까? 바로 병원하고 수리센터가 있잖아요. 물론 병원 시설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판단할 때. 수리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장비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노동 집중도는 낮다라는 거는 오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도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암 수술 중에서도 무슨 위암은 어느 병원의 의사가 되게 판단을 잘하더라. 아니면 무슨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수술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의사의 판단이나
그리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수리센터에서도요, 자동차 맡길 때요, 그냥,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가 판단하는 것처럼 정비공도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판단을 위해서 그 자동차와 그 사람, 그 환자하고의 교류 상태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병원이나 수리센터가 높다. 이 서비스의 영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비스 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요. 대량 서비스예요. 대량 서비스에는요. 학교하고 소매업 있죠? 여기서는 노동 집중도가 높습니다.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는 건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 판매 요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낮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 볼게요. 전문 서비스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변호사, 전문 의사, 그 다음에 컨설턴트,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건축사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노동 집중도도 높고요. 그러니까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역량 판단 능력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동 집중도도 높고요. 그리고 고객마다 만약에 이렇게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하려고 해요. 물론 표준화되어 있는 판례들이 있지만 사람마다 다 그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가서 제 상황은요. 이러한데요. 판례를 보니까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승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변호사가 물론 그런 판례가 있지만 고객님의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뭐 승소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적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나 장비 사용이 아니라 인적과 그 다음에 상호 교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 전문 서비스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 네 가지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볼 겁니다. 1강은 이렇게 제가 뭐 일일이 읽지 않고 제가 칠판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네. 어떻게 정리를 했죠? 마무리 해봅니다. 서비스 공장, 서비스 샵, 그 다음에 대량 서비스, 전문 서비스. 이 있는 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서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CS의 정의, 그 다음에 배경과 역사, 그리고 슈메너의 그 서비스의 매트릭스. 물론 요 안에 중간에 CS 프로세스도 있었지만 이 세 가지를 잘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두셔서 문제가 나오면 아주 반갑게 맞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